3월 17일이에요. 오늘 그 방송을 하려고 눈썹을 그린 이유는 3월 17일, 내일 모레죠. 금요일 특강. 예, 우리가 이제 올해 여순항쟁을 연구하기로 했는데, 여순항쟁과 4.3은 연관되어 있다. 1948년에 있었던 이 4.3 사건과, 그러니까 4.3 항쟁과 여순항쟁은 연관된 문제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4.3으로부터 6개월 뒤에 여순항쟁이 터졌지만, 이게 그 하나의 문제였고, 더 넓게 보면, 이 45년부터 55년까지의 미군정 시기, 미군정 45년,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에 벌어진 그 무수한 학살, 그 박근만 화백의 전시회를 갔더니 거기 그 전시회에서 어떤 무슨 민중의 소리 기자였던 분을 만났어요. 무슨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많은 학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4.3하고 여순이잖아. 근데 그거 말고도 그 49년에 그 교도소 학살 사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좌익 그걸 뭐라 그러니 보도연맹 사건으로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도연맹한테 좌익 척결 이런 이유로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해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보도연맹으로 죽은 게 한 40몇만인데 뭐 40몇만이 이제 최대 40몇만, 20몇만에서 40몇만이 보도연맹으로 죽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도연맹은 그 저기 경남하고 전라도하고 경남, 충청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래요.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 충청도에서는 소위 그 교도소 학살 사건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서, 그게 이제 이 한국전쟁 때 죽은 사람들보다 이 좌익 척결 작업에서 좌익을 죽이는, 그러니까 그 미군과 국군이 죽인 그 좌익이라는 이름으로 죽은 우리나라 민간인들이 더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유튜브 방송 다큐 감독이 그거를 유튜브에다가 본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올려놨다. 내가 그 제목을 알아봐야 되는데, 내가 17일날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 그리스에서 4.3과 그리스에 대한 책이 있었잖아요. 제주도 4.3이, 4.3과 똑같은 일이 그리스에서 먼저 있었다. 45년에, 그죠? 45년인가 46년에 그리스에서 먼저, 그러니까 소위 이제 나치에 반대했던 게릴라들, 나치에 반대했던 이제 민중 부대들이 있었는데, 그 게릴라들을 미군이 학살했던, 완전히 이제 그 좌익 척살의 이 의미로 이제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거야. 다큐몹. 맞아. 그 유튜브 다큐몹이라는 곳에서, 다큐몹이라는 그 채널에서 그 대량 학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올려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대구의 코발트 학살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학살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졌으면 우리나라의 무슨 잔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어디에서도 있었다? 그리스에서도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나치에 반대하는 그 좌파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45년부터 48년 사이에 철저하게 학살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는 그 뒤로 좌파 운동이 없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소위 이제 그 중남미에도 미국이 오랫동안 뒤를 봐줬던 군부 독재가 1990년대까지 집권을 했어요. 그 뒤에 더한 데도 있고,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학살이 일어났어요. 중남미에서도 그런 그 미국이 뒤를 봐주는 군부 독재자들이 지배할 때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났고, 뭐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런 학살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아프리카의 학살,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르완다 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게 그 나라 사람들끼리의 내전이 아니라 실제로는 영국과 미국이 개입된 그 사상전쟁이었고, 그런 이제 그 유도된 학살이었다는 거죠. 이 동남아에서도 캄보디아의 그 대량 학살 사건을 다룬 게 옛날에 이매진이란, 킬링필드,
라는 이제 영화였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런 학살자들을 전부 다 좌파로 몰아갔는데, 사실 좀 더 들여다보면 좌파가 학살한 경우도 있지만, 그 소위 미 군정들에 의해서 자행된 대량 학살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예. 역사책에서 나토를 너무 띄워놨어요. 그렇군요. 예. 그 폴포트가 킬링필드 얘기 아닌가요? 예. 그래서 하여튼 동남아에서도 그런 그 군부 독재자들이 어마어마한 학살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킬링필드 폴포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자였던 걸로 알아. 크메르 루즈. 그죠? 공산주의 크메르 루즈 군들이 그런 학살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였다기보다는 약간의 좀 이제 민족 분쟁 같은 개념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 민족 분쟁 같은 좀 개념이었고,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대량 학살을 한 경우가, 그러면 소련이나 이런 데서 대량 학살을 했냐? 안 했다는 거야, 중요한 건. 공산주의의 거두가 누구야? 러시아잖아. 러시아 소련이 지배한 곳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났어야 됐는데, 대량 학살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그런 학살들이 일어난 곳은 실제로 공산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루안다 공산국가 아니었잖아. 그죠? 킬링필드가 영화로 됐던 건 킬링필드만 공산주의에서 벌어진 학살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물론 이제 그 중공에서 문화 대혁명이 대량 학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화 대혁명 사건에서는 그 학살이 중심이 아니라 교화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깡촌으로 보내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북한에서 숙청당했다. 총 맞아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숙청을 당한다는 건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노동교화형에 처해지는 거래.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인민들에게 봉사하면서 다시 이 사람이 이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 사회주의권에서 있었던 노동교화형인데, 우리 1980년대에 있었던 킬링필드란 영화는 그런 대량 학살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나는 4.3도 여순도 다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자들을 학살한 걸로 어린 시절에 알고 자랐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이 학살을 한 사건이 아니라, 그 공산주의를, 괜찮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도 아니야. 공산주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소위 이제 정부 권력이, 공권력이, 대량 학살했던 사건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 45년부터 한 70년대까지 대량 학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 90년대까지도 유지가 됐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아프리카 학살은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좌우지가 이제 그런 모든 나라들의 독재 정부들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런 독재 정부들은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존재가 불가능했다는 거죠. 예. 미국의, 폴포트가 미군과 교감하다가 나중에 배신당한 거예요? 캄보디아가 미군에 의해 자행되었다. 그 얘기 처음 듣는데요? 캄보디아 학살이 미군에 의한 학살이라고요? 폴포트가 한 게 아니라? 나 그 얘기 처음 듣는데? 지금 아까부터 아까 의사 얘기하신 분이죠? 의사가 말하지 않는 진실. 그 말씀에 근거를 제시하셔야 돼요. 기사라든가, 관련 객관적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 캄보디아에 9,000번의 미군 공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폴포트의 대량 학살인 거는 아니잖아요. 폴포트가 학살을 했던 것은 사실로 알고 있는데, 예, 그 관계된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예, 좀 객관적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예. 아니면 그렇게 함부로 막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비난받지 않으려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잊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서, 예, 탈레반의 아프간, 불안한 여성과 미군 부역자들, 저 얘기는
그 얘기 왜 나왔을까? 저희 오마이 이야기가 지금. 네. 300만 학살에 미군과 폴포트가 함께 포함됐다. 아니, 그러니까 그 주장만 하지 마시고 자료를 올리시라고요. 300만 학살에 미군과 폴포트가 함께 했다는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 신문 기사라든가,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방송에서 봤다 이러면서 또 이 시청자들 중에 내가 한 말과 시청자가 한 말을 구분을 못하고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을 내가 말한 거라고 인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묘한 교감 활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내가 얘기했다라고 시청자들 중에 착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나는 모르는 얘기란 말이야. 그 미군이 그 폴포트 학살에 동참했다는 얘기를 관련 자료를 올리신 다음에 말씀해달라라는 얘기예요. 그 살룡구도님, 탈레반의 아프간이란 기사에 지금 이 부분이 나와요? 악명 높은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 자,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룡구도님이 올리신 아프간 기사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마이뉴스의 탈레반의 아프간, 불안한 여성과 미군의 부역자들이라는 기사에 악명 높은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가 미국의 하수인이었던 론놀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했던 때다. 그러면 그러니까 크메르 루즈가 미국의 하수인을 무너뜨리고 집권한 거잖아요. 예? 킬링필드의 진실. 그때 미군 폭격이 있었다. 폴포트도 학살했지만 베트남전의 후방인 라오스, 캄보디아를 공습한 거다. 이 기사에 나와. 킬링필드의 진실. 그때 미군 폭격이 있었다. 캄보디아 속군의 민주화. 우리가 이걸 봤나? 킬링필드의 진실을? 거기 나왔던가? 나 왜 이걸 기억을 못하지? 킬링필드의 진실. 그때 미군의 폭격이 있었다. 유라시아 견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지난달 캄보디아 여행 중에 가이드한테 들은 거다. 역사 박물관 탐방 중에. 그러니까는 캄보디아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어머.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구나. 맞아요. 잠깐만.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캄보디아를 공습한 것은 미군이 통킹만 사건으로 베트남 전쟁을, 그 얘기는 알지.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의 배후지였던 이 라오스하고 캄보디아가 공산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군이 작전을 핀 건 알았지만 그게 대량 학살인지는 몰랐어. 그 폴포트의 대량 학살이 사실은 미군에 의해서 자행된 학살이었다는 얘기는 내가 연관짓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베트남 후방인 라오스하고 캄보디아를 수천 차례 공습했다. 그러면 그 쌓아놓은 해골들이 그 미군의 폭격으로 죽은 해골들인가요? 내가 이제 그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 박물관을 텔레비전에서 보여줬는데, 거기 쌓여져 있는 그 해골들은 폴포트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이었거든. 하여튼 그래서 동남아에서도 미군이 학살한 거다. 그런데 그 킬링필드에서 세상에 그 크메르 루즈가 학살한 거를 미군이 구한 걸로 영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구나. 킬링필드란 영화 모르시죠? 그 영화가 누구야? 비틀즈의 이매진이 OST로 나왔던 영화였는데, 그 영화는 보면 그 미치광이 공산주의자가 대량 학살을 하고 거기로부터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미군들이 구한다는 내용이었어. 야, 정말 킬링필드의 희생자 수는 폴포트의 학살과 미군의 공습으로 인한 희생자 수를 합한 거였다. 이야, 진짜 천하의 나쁜 놈들. 그러면서 이렇게 사상대결, 이념대결로 자기네들이 저지른 범죄까지 공산주의자들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세계사를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숨겨왔던 거네요. 예,
킬링필드가 보여주었던 건 제2의 킬링필드. 그랬구나. 네. 미국 미화 영화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보고 나면, 내가 그래서 공산주의 나쁜 거라고, 내가 반공소년이었던 이유가, 반공소녀였던 이유가 그 킬링필드 때문이었어. 공산주의자들 아주 나쁜 새끼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서 여러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내가 많더라고. 내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어느 한 일방, 소위 이제 한쪽의 입장으로 역사책을 쓰고, 다른 면에서 보는 관점을 철저히 숨기잖아? 그게 더 위험해요. 뭐 국정교과서나 이런 걸 통해서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쁘다! 라고 가르치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차라리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공산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제대로 가르쳐야 돼. 그래서 민주주의의 장점, 공산주의의 장점을 다 가르치고 그러면서 단점도 가르쳐주고 그래야 어떤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난 이제까지 속아왔어. 민주주의는 다 나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이 표현도 잘못된 거야. 내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질문해가지고 우리 사회 선생님이 큰일 날 뻔했던 게 그거였거든. 내가 이제 우리 정치 경제라는 교과목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수업을 듣다가 내가 질문하기로 선생님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는 반대 개념이 아닌데 왜 이렇게 반대로 가르치느냐.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이고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냥 첫 번째 질문으로 왜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는 반대 개념이 아닌데 이거를 반대라고 가르치나요? 라고 질문을 한 거야. 그때 선생님 교과서로 무거운 교과서로 부채질을 하면서 너 어디서 왜 그런 생각을 답을 안 해주고 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에 대한 이야기고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에 대한 얘기니까 이게 반대 개념은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이고 공산주의의 반대는 시장 자본주의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 질문을 못 하겠어. 그리고 수업이 딱 끝났더니 학교 스피커에서 선생님 방금 그 학생 데리고 교무실로 오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막 웃었지. 지금 여기 50몇 개 반에서 선생님은 누구고 그 학생은 누구야? 하면서 낄낄거리는데 사회 선생님이 잠깐 따라오래. 쫄래쫄래 따라가지. 그 학생이 나였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 수업 시간에 그 스피커를 통해서 도청을 했던 거야. 그래서 뭔가 정부 비판발, 나는 80년대 학교를 다녔으니까 전두환 시절에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부를 비판하잖아? 그러면 그게 녹음이 돼가지고 그 선생은 삼천교육대로 끌려가는, 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선생님 죽일 뻔했던 거야. 그 질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그러니까 다 데려다 질문하는 게, 집에 대학생이 있느냐, 집에 이제 대학생 형제가 있느냐, 그 다음에 교회 학생회 활동하느냐, 어느 교회 다니느냐, 그리고 서클에 가입했느냐, 이 네 가지를 돌아가면서 묻더라고, 그 주임들이. 근데 내가, 나는 학생부 예배 안 드리고, 일반 예배 드리다, 그것도 요즘엔 공부에 방해돼서 안 드린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선생님 하는 언니가 있다. 그 다음에 서클이라 해서, 소쿨이요? 소쿨이가 뭐예요? 가라. 근데 다음 선생님 또 불러다 똑같은 질문. 도대체 그 소쿠리가 뭐냐고. 뭐 누리단 같은 거냐. 새롭게 나온 무슨 무슨 단체 활동이냐. 막 이렇게 물어봤어. 그때 진짜 무식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나를 그냥 내버리던데 어떤 체육주임 선생님이 너 안 되겠다. 상담실로 가자. 상담실로 가서 뭘 하려고 그런지 알 수 없어? 근데 이제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얘 그런 거 모르는 애라고. 얘는 집하고 교회밖에 모르는 애다. 집하고 학교 교회만 다니는 애기 때문에 얘는 그런 애 아니래. 도대체 그런 애가 뭘까? 대학교 가서 알았어. 그게 도청이었고 그런 질문을 하면 당시 교사들이 그 삼천교육대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그때 나 대학교 가서 알았어요. 정말 어이없었죠. 예.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살았는데, 사실 이제, 그 시절에는요, 뭐 무슨 12시간, 8시간 노동제? 그런 게 어딨어? 예. 그 당시에 8시간 노동 공무원만 했어.
공무원도 8시간 노동했나? 잘 모르겠다. 좌우지간 옛날에 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요. 뭐 한 4시간 5시간 자고 밤새 일하는 뭐 17시간씩 일하는 하루에 17시간씩 일하는 게 그냥 다반사였죠. 그리고 이제 여성 직공들이 가방 같은 거를 이렇게 미싱을 해야 되는데 재봉틀로 가방을 박아야 되는데 그 가방을 박는 재봉틀은 바늘이 굉장히 두꺼웠다 그래. 근데 이제 얘네들이 17시간씩 일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졸다 보면 손가락을 드르륵 박아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손가락이 이제 완전히 구멍이 뚫려갖고 뼈까지 상해버리면 이제 미싱을 할 수 없잖아. 그러면 그냥 잘랐다는 거예요. 그 여직원들을 그냥 자른 거, 직공들을, 여성 노동자를 그냥 나가라. 왜냐면 미싱을 쉬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여직원한테는 뭐 일주일치인가 그날치인가의 일당까지 계산해서 주고 더 이상 무슨 치료비도 대주지 않고 그냥 내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그런 이제 여자 직공들이 많이 살았어. 여성 노동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한 보름씩 끙끙 앓으면서 약국에서 소염제 지어다 먹고 참는 거야. 그래서 상처가 웬만큼 나오면 퉁퉁 부은 손가락으로 다시 다음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랬었어요. 정말 노동자의 인권이라는 게 없었던, 노동자의 인권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였어. 내 어린 시절에는. 그리고 무슨 뭐 산업재해라고 봐주고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막 기숙사, 여성 노동자들이 기숙사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기숙사에 들어가 있으면 막 공장장들이 강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렵게라도 돈을 모아서 월세방을 살고 그랬었어. 정말. 그리고 남자들은 프레스 기계라는 데에 가서 손가락을 그냥 막 졸다 보면 그냥 손가락이 막 네 마디씩 날아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절이 그게 60, 70년대였어요. 예, 60, 70년대 우리가 그랬고, 80년대부터 이게 80년대까지도 그랬어. 그러다 이제 90년대에 김영삼이 대통령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노동조합들이 좀 합법화되면서, 노동조합이 합법화되면서부터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발맞춰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유엔에 가입이 되잖아. 유엔에 동시가입을 91년도인가에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국제 노동 기준에 맞춰서 ILO에서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너무 길다고 그랬고 줄이라고 해서 줄인 게 12시간이었어. 그리고 90년대에는 ILO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유엔도 강할 때였고, 그래서 90년대에는 8시간 노동제가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도 8시간 3교대 이렇게 하면서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막 12시간 이상 노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부 들었으면서 뭐 노동 귀족이라는 비난을 막 조중동이 해대더니 이제 노동 시간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은 당연히 뭐 노동 시간에 대해서 8시간 노동은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이 노조를 막 악마화하면서, 노동 시간을 이제 계속 늘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때까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하여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변화가 있었던 거는 이제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넘어갈 때 IMF 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들은, 이 노동시간이, 비정규직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12시간 정도? 근데 하여튼 기본이 12시간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부터 노동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52시간 노동제를 통과시키기로 했잖아. 그랬더니만 52시간 노동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난리가 나서 지금 이제 이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겠다. 그런, 주장을 노동부 장관인가 누군가 했다며. 무슨 장관인가가 그걸 해가지고, 그게 국무회의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막 심상치 않은, 젊은이들의 반발이 너무 세지니까, 그걸 재검토해라. 그게 이제, 아마도 얘네들이 재검토하라는 얘기는, 69시간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거기서 한 2시간 깎아줄 거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69시간 때문에 69시간으로 아주 급할 때는 노동을 더 시킬 수 있다라고 늘리겠다는 말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비난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은 거야.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아가지고, 예. 지금 다른 나라는 4일 근무로 가고 있는데, 주 4일 근무제로 가고 있는데, 거꾸로 가는 한국이다. 사실 69시간 노동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69시간 노동제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노동 인력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한 사람한테 69시간을 시켜서, 그러니까 뭐래요, 40시간, 다른 나라처럼 44시간으로 끊어가지고, 예, 44시간으로 시키면 69시간으로 2시간이다, 2명이다. 그러면은 138시간이잖아. 138시간을 44시간으로 나누면, 138 나누기 44. 그러면 3.13. 2명이 하는 게 아니라 3명하고도 더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69시간 노동제라는 거는 실제로 일자리가 지금 만약에 20만 개 일자리가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69시간 노동제를 얘네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노동량이 현재 일자리 20만에서 30만으로 늘려야 된다는 거고, 200만이면 300만으로 늘려야 된다는 거고,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걸 한 사람한테 69시간까지 강요를 해서 그 노동 일자리를 줄이려는 게 자본가들의 계획인 거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면 임금을 많이 지불해야 되니까. 임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임금을 이익으로 돌려주려고. 그죠? 예, 임금을 이익으로 돌려주려고.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정부가 69시간제를 추진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다들 난리가 난 거야.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도 이 노동자들이 다 있고, 그 노동자들이 볼 때 한국에서 저렇게 하면 그 나라들도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거든. 그래서 다들 이제 이 한국에 대한 불만이 이제 있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되면 사실 한국인들이 관광 갔을 때 한국인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노동자들을 분노시키게 되면. 우리가 이 69시간 노동제를 그냥 이렇게 용납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우리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위험할 수 있는 거야. 호주의 ABC 방송은 한국의 주 60시간 근무제 제한, 호주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매달 10조 이상의 무역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서 60시간으로, 그리고 전기세나 가스비 착취로 메꾸기. 하여튼 지금 이 나라가 캐나다는 45시간, 미국도 45시간, 예, 동남아도 50시간이에요. 연병.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동남아보다 못한 거야? 심각한 거죠. 예. 국민의 생활 환경이 너무나 급격하게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좀 심해진 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일본에다가, 일본에 매국 외교한 게 지금 민심이 흉흉한 거야. 이게 이제 이 국힘당 지지하는 노인들도 일본에 대해서는 엄격하거든요. 예, 국힘당을 지지하는 이제 노인분들도 일제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이 윤 정부의 굴욕 외교가, 매우 이제 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여론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전세를 뒤집을 게 필요하지 않았냐. 뭔가 지금, 지금 이 상황을 뚫고 나갈 돌파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실제로 2006년에 박근혜 칼침 사건이 떠올랐어요. 예, 이 박근혜 칼침 사건이 있었던 2006년에, 사실은 이제, 한나라당이 압승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빙에서 박빙 우세였어. 한나라당이, 그때 이제 박빙 우세였는데, 그때 박근혜가
이 지방선거 시작하는 첫날인가, 뭐, 시작하기 전날인가, 명동에서, 칼침으로 테러를 당해요. 그 선거에서 완전히 한나라당이 다 싹쓸이를 해버리면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망가지게 됐던 게 바로 그때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도 레이건이 막 비난받는 상황에서 그 총격을 당해. 그래서 전세가 뒤집어진 적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그 정치 지도자가 그 어떤 정책과 노선으로 국민의 민심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일종의 이제 그 테러를 당하면서 그런 동정 여론을 만들고 그 동정 여론으로 그 정치적인 이익을 보려는 그런 이제 수법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무엇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이었죠. 일본의 아베당이 박빙 우세였는데 아베가 총을 맞아 죽으면서 아베당이 완전히 대승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일본의 정치가 지금 30년 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아니, 60년 전, 100년 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일본의 총리가, 길에서 총 맞아 죽은 나라예요. 일본이란 나라가, 일본의 총리, 저기, 가장 중요한 정치 지도자가, 총리였나? 하여튼, 총리를 여러 번, 20년 동안 총리했던 아베가, 길에서 총 맞아 죽었어? 근데 총 맞아 죽을 때 왜 그걸 경호를 못했냐 했더니, 경호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래 매뉴얼에는 아베라고 부른 다음에 총을 쏴야 되는데 안 부르고 쏴서 못 막았다. 그 나라가 그런 나라야? 그러니까 이제 아베가 그 소위 이끄는 당의 당수였는데 아베가 이제 그 선거운동 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베 이렇게 부르고 총을 쏴야 되는데 안 부르고 쏴서 못 막았다. 그런 사람들이 경호를 하는 나라에 가면서 동선을 미리 공개한 거야. 사실 이제 그 동선을 미리 공개하는 거는 그 심각한 경호법 위반이에요. 예. 동선을 미리 공개하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가령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딜 갔는데 한인들이 막 나와서 손을 흔들어. 그건 뭐야? 이미 다 짠 거야. 다 짜고 그 한인들이 알고 나온 거야. 그런 거지. 그렇게 이제 완전히 대중에게 그냥 공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의 안위는 국가 안보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그 동선을 공개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것도 며칠 전에. 가령 이제 그날 당일에 뭐 공개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며칠 전에 공개를 했다. 아니 이러면 자기네 나라 총리도 총 쏴 죽이는 나라에서 가뜩이나 혐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아. 혐한 인사들이 많은 일본에서 일본 미친놈들이 엉뚱한 마음을 품고 일본 저기들이 뭔가 테러를 했다. 그러면 그걸로 물론 죽지는 않겠죠. 지금은 죽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죽지는 않겠지만 테러를 해가지고 그걸로 뉴스 도배를 하면서 뭐 69시간도 통과시키고 매국 외교도 막 통과시키고 뭐 이러겠다라는 어떤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예. 그럴 리는 없을 거고. 예. 그 아베를 왜 쐈냐고요? 이게 그 당시에 선거였어. 일본에 선거가 있었고 아베당이 박빙 우세였는데 아베가 총 맞아 죽는 바람에 아베당이 압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칼침 테러를 당하면서 그때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압승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테러를 유도하고 테러를 당함으로써 압승을 했던 거죠.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소위 이제 헌법, 이 자위대 파병을 금지해 놓은 헌법을 바꾸려면 그 개헌 의석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제 이 아베를 죽이고,
물론, 그리고 이제 아베가 그 당시에, 그 경제정책을 실패한 것 때문에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패로 일본 경제가 나빠져서 민심이 흉흉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흉흉한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아베를 제거하면서도 그래도 총 맞아 죽는다는 쇼킹한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보통은 아베 반대당이 죽였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그걸 유도한 거죠. 실제로 아베 반대당이 죽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베당이 압승하는 여론을 만든 거죠. 예. 박근혜 테러로 새누리당 압승을 만든 것처럼 그런 이제 압승을 유도하는,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아베가 개인 비리로 물러난 다음 아니었나? 예, 전 총리. 그러니까 개인 비리로 물러났지만, 사실 개인 비리 때문이라기보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책임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아베가 그 당에 가장 유력한, 아베네 집안이, 지금의 일본의 여당, 지금 일본 여당의 뿌리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이제 이 경제적인 걸 쥐고 있고, 그래서 그 아베가 대를 이어서 그 가문에, 그러니까 소위 옛날 막부처럼 아베네 가문이 지금의 막부인 거야. 근데 이제 그 지금의 막부인 아베네 가문에서, 소위 이제 정치하는 애들이 집권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그 매국 외교가 어떻게 들통이 났냐 하면, 그렇게 당선된 아베당의 여성 의원들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질문을 한 거야. 그 지금의 일본 여당 그 외무 공무원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정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을 강제징용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다가 편의를 봐줬는지가 드러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드러났는데, 원래는 일본 외무성이 숨겨주려고 그랬어. 숨겨주려고 했는데 일본 의회에서 그 아베당의 꼴통 여자 의원들이 나타나가지고 질문을 집요하게 해가지고 결국 밝혀낸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이거 나라를 팔아먹는 거 아니냐. 할머니들도 우리 어머니 친구들 모여 앉아갖고 지금 저놈이 나라 팔아먹으러 가나 보다고 그러고 계시다는 거야.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죠? 예, 일본 예능 중에 경품으로 살기가 가능했던 건 1년 5개월 내내 예능으로 인권도 없는 나라? 무슨 얘기지? 예. 부패 스캔들 때문에 인기가 떨어져서 더 이상 쓸모가 없었다. 그런 분석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아베가 그 총 맞아 죽으면서, 소위 이제, 박근혜 테러 당할 때 그 민주당이 한 거 아니었어. 그 이제 2006년에 박근혜 테러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면, 그 당시에 그 박근혜를 테러한 사람은 민주당과 아무 관계없는 웬 지나가는 미친놈이었는데, 그 사람이 테러를 할 때 옆에서 어느 남자가 같이 야유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 명이 잡혔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열린우리당 당원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인터넷에 무슨 글을 썼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이 언제부터 당비를 냈고, 그런 얘기가 엄청 나와. 그런데, 맨 마지막 줄에, 그래서 칼침을 놓은 박모 씨와 공모 혐의를 조사 중이다. 근데 실제로 박모 씨 얘기는 안 나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 하던 사람인지 하나도 안 나오고, 오로지 그 옆에서 야유를 날렸다가 잡혔다라는 그 당원만 계속 기사가 나오는 거야. 그 선거 때. 그래가지고 마치 열린우리당에서 박근혜를 테러한 것처럼 그렇게 막 보도를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선거가 딱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사람과 그러니까 옆에서 야유를 했던 열린우리당 당원과 그 칼침을 놓은 사람은 무관하다고 선거 끝난 다음날 발표가 나. 선거 끝날 다음날 발표가 나. 자, 그렇다면 이 열린우리당 당원은 15일 동안 잡혀가지고 조사를 당한 거잖아. 그럼 나라면 억울해서라도 나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식적인 책임을 물었을 것 같아. 끝까지 안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 드는 의문, 과연 그 열린우리당 당원은 실존 인물인가? 과연 그 열린우리당 당원은 실존 인물인가? 예. 레퍼트는 누굴까요? 하여튼 이렇게 그 정치 지도자가 테러를 당하고 살아남잖아. 그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일종의 그 정치 지도자를 더 입지를 공고히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베는 아예 죽었잖아. 근데 죽은 이유는 아베가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었던 거야. 그 아베노믹스의 실패와 일본 경제의 오랜 침체에 대한 문제, 거기다가 개인 비리까지 해서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예, 당의 지지가, 리퍼트 대사, 글쎄, 그 리퍼트 대사가 테러를 당했던 거는, 그거는 이제 반미주의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였겠죠? 예. 그건 자작극이 아니라 리퍼트 대사가 그럼 2015년이잖아. 2015년이었으면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을 것이고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아마 정부에서 그러지는 못했을 거야. 미국이 그래서 박근혜가 탄핵당했나?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그 청와대가 아니 소위 이제 그 지금 국힘당이 아무리 지네가 정치적으로 다급해도 그 미 대사를 테러할 만큼 그렇게 간이 크진 않아.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루퍼트 주한 미 대사 폭행 사건은 그 정도는 이제 약간 좀 미친놈이 그냥 그 일탈 행위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네. 하여튼 그래서 미 대사관의 차량 돌진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라 그러나, 미 대사로 왔던 그 사람이, 리퍼트가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의 군부의 입장을 반영 안 했을 수도 있고, 미국 말 안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좌우지간 하여튼 그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는 그냥 개인의 일탈행위일 거라고 나는 봐.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이 감히 미국의 대사를 폭행을 할 정도의 간이 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리퍼트란 사람이 그 당시 박근혜 정부하고 친하지도 않았고, 리퍼트가 박근혜랑 좀 친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거는 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잖아. 우리나라 선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를 앞두고, 또는 그 정치 지도자가, 그 테러를 당함으로써 동정 여론을 유도하고, 그걸로 전세를 역전시키려는 역사적인 많은 시도가 있었다. 예. 많은 시도가 있었다. 이게 중심이에요. 예.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예.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까먹었어. 이제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좌우지간 본론으로 돌아가. 예, 그래서 지금 아베가 길거리에서 총 맞아 죽은 나라에,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경호 매뉴얼도 부실한 나라에, 그 자신이 어디로 간다라는 그 동선을, 공개한 의도가 무엇일까? 그 동선을 공개해서 혹시라도 일본의 극우 혐한주의자로부터 뭔가 사고가 있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지금 욕먹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그 측근이 있었지는 않겠지.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예, 그런 거는 아닐 거라는 소설. 예. 아닐 거란 소설?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좌우지간 말도 안 되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나라가 지금 이제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정치 권력이 똑바르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걱정거리라래요. 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걱정거리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한국이 그 민주주의의 새로운 더 발전된 모습,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선거 결과가 너무 어이없었던 것도 있고, 예, 선거 결과가 너무 어이없었던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급격하게 퇴화되고 있는 거야. 예, 급격하게 지금 막 이렇게 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후쿠시마 오염수도 버린다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강제징용은 우리가 알아서 돈 주겠다 그러고, 일본에다가는 배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 일본에 가서 지금 뭔 약속을 하겠다는 건지, 이 독도를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지칭한 일본 군대와 연합으로 독도 앞바다를 재패니즈 해라고 쓴 미군과 함께 한미일 연합 훈련을 하지를 않나.
그래서 도대체 일본에 무슨 이익을 갖다 바치려고 가는 거냐. 예, 요런 지금 국민들의 걱정이 지금 태산인 거죠. 예, 국민들의 걱정이 지금 이렇게 태산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언론에 놀아나는 이 선거 프레임에 놀아나면 안 돼요. 언론의 선거 프레임에 놀아나면 안 돼요. 예, 언론의 선거 프레임에 놀아나면 안 된다. 언론의 선거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선거를 앞두고 언론이 제일 먼저 지지율을 발표해요. 후보를 정해주는 거야. 어느 당의 지지율 1등은 누구다. 어느 당의 지지율 1등은 누구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보다 박원순의 지지율이 셌어요. 서울은. 그런데 언론에서 박원순은 뭐 지지율이 뭐 꼴등이다. 논외다. 그리고 이재명이 압도적 1등이다. 계속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거야. 언론이. 응. 그러면서 그 여론조사라는 게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한 1000명? 많아야 1000명한테 물어보는데 실제로 1000명도 아닌 것이 20대나 30대는 여론조사를 안 해. 그러니까 20대, 30대에 모자란 거는 가중치를 줘가지고 1000명이라고 우기는 여론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언론사에서 어느 당에 누가 1등, 뭐 미국의 힐러리하고 클린턴이 1등, 바이든과 누구지? 트럼프가 1등, 뭐 이런 식으로 1등을 딱 점지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1등끼리의 싸움으로 여론조사, 이게 이제 또 박근혜 때, 그러니까 이제 2007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한나라당 내부에서, 한나라당이었죠, 그 당시에. 박근혜가 85%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명박은 15%의 지지밖에 못 받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제 이 여론조작 회사죠. 여론조작 회사가 이명박이 박근혜를 이제 거의 차이가 얼마 안 난다라고 발표를 해. 그뒤 동급이 나왔다라고 발표를 해. 그 다음 마지막에 넘어섰다. 그렇게 계속 여론조사를 발표해. 그래갖고 나중에 당원들은 박근혜를 다 찍었는데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이 이겨가지고 이명박이 후보가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라는 게 조사라는 이름의 조작. 여론조작으로 후보군을 내정하고 후보군을 유도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언론이 만들어낸 후보들 속에서 찾다 보니까 똥과 설사 중에서 고르는, 예, 똥과 설사 중에서 고르는 상황이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언론이 만들어내는 선거 프레임, 여론조사 결과 누가 1등이다. 그런 걸로 이제 후보군을 자기네 여론에서 정하고 가장 나쁜 후보들을 내세워서 정치에 대한 혐오를 유도하는 거야. 그럼 언론은 왜 나쁜 정치인을 1등이라고 발표하느냐 하면, 정치인이, 정의롭고 똘똘하면 어떻게 될까? 국민들이 정치인을 신뢰하겠지. 그리고 정치인과 함께,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지. 그러다 보면, 누구의 이익, 재벌들, 부자들의 이익이 지켜지기 어렵겠죠. 언론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정치 권력이 강해지면 재벌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통제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재벌이 국민 모두의 경제적인 이익을 다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재벌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좋은 정치인은. 그러니까 좋은 정치인이 집권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좋은 정치인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가장 망나니 정치인들을 여론조사 1등이라고 유도하고 그 사람들을 노출시켜서 그들 간의 경쟁을 시키고 거기서 선택하게끔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벌들이,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들이 재벌에게 가장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이 힘이 없어야 돼. 정치 권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힘이 생겨. 그러면 재벌 권력을 손을 대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힘없는 정치 권력을 만드는 게 언론의 목적이야.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 내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본질이 뭐냐면, 왜 언론이 가장 나쁜 정치인을 여론조사 1위라고 발표하느냐야. 그 이유는 정의롭고 괜찮은 정치인이
집권을 하면 반드시 재벌 권력과의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정치 권력을 아주 나쁜 사람들, 후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1등이라고 막 세우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중에 고르게 유도하고, 그러면 누가 되든 언론에서 까면 되거든. 언론에서 까대면 정치 권력이 언론의 노예가 되는 거야. 언론의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언론에 길들여진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이 언론사들이 선거 프레임을 만든다. 이걸 그 전 세계 유권자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지식인들이 다 알고 있어. 외국의 지식인들도 다 알아. 그런데 그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서민들에게 이게 무지한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통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외국의 그 유권자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투표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 2018년에 그 평화 이벤트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그 다음에 곧바로 코로나 팬데믹을 일으키고 코로나 때 그 K 방역 리더십 이러면서 문재인을 엄청 띄워줬어. 그래서 이전에 사실 2018년에 모두가 문재인은 평화 대통령이라고 인지했었는데 그걸 싹 지운 거야. 2년 동안 K방역으로 막 빨아주면서. 그래서 문재인의 업적을 하나에 지운 거야. 사실 평화적 리더십이었는데. 그러면서 코로나 K방역 리더십이라고 띄우면서 뒤로는 뭐 했느냐? 문재인이 북쪽하고 미국하고 계속 대화하려는 걸 전부 다 차단하고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동원해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강제하고 괴롭히면서 그러면서 세계 언론에다가는 K방역 띄워줘서 그 지지자들이 문재인이 어떤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데 못 풀고 있는지 못 보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활용성을 없애버리고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한 평화적인 결정을 못한 상태로 그때 했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끔 만든 것도 언론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불과 2년 전에 모든 언론이 집은 지금이 제일 싸다. 그러면서 지금 반드시 집을 사야 된다.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지랄 상지랄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더러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집 사라고 그거 언론에서 얘기한 거야. 모든 언론에서. 다들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없었냐? 있었어. 지금 아파트들이 다 미분양이야. 지금 아파트 미분양이 어마어마해요. 할인해주고 있어. 그러면 그 당시 아파트들이 다 지어지고 있는데, 아파트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언론들이 그 젊은이들에게 그 썩은 빌라 같은 것들을 다 사게끔 유도했어. 그 빌라들이 소위 빌라왕. 빌라왕의 빌라들이었던 거야. 잘 생각해보면 그 젊은이들이 빚을 얻어갖고 산 빌라들이 그게 빌라왕의 빌라인 거야.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만 수만 명의 피해자가 있고 전국적으로 100만 명 가까운 몇십만 명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 아니야. 금액이 어마어마해. 그 당시에 그러면 언론이 몰랐겠냐.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 걸. 지금 나와 있는 미분양 아파트들 그거 작년부터 미분양이야. 이미 작년이면 다 만들어지는 아파트들인데 그거를 2년 전에 모르는 척하고 지금 아니면 집을 살 기회가 없다. 예.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올 가을에 올 여름부터인가 그 빌라왕 사건이 터진다는 거야. 젊은이들이 이제 재작년에 빚을 얻어갖고 집을 샀잖아. 2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그게 이제 재작년 여름에 그렇게 빚을 얻어서 산 사람들이 올 여름에 기한이 돌아온다는 거야. 올 여름에 기한이 돌아오는데 지금 뭐 난리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그 대책이 뭐냐면 그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사기꾼들한테 그 돈을 물어내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한테 급전을 다시 빌려주겠다. 그리고 이자를 좀 깎아주겠다. 그러면 그 피해자들은 그 월세
뭐라 그러나, 은행 대출을 2배로 갚아야 되는 거야. 금리 상승 중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기당한 거 대출금을 지금 물고 있잖아, 이 사람들이. 사기당한 대출금을 지금 물고 있는데, 그 사람들더러 또 다른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그게 지금 우리 그 정부 당국자들의, 답이, 해결책인 거야.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놈들이 그 집들을 사들일 때, 계속 그 수천 명이, 그러니까 수천 채를 갖고 있는 걸로 그 기록이 떴을 텐데, 공무원들 중에 누구도 그거를 들여다본 놈들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109명이 수십만 채를 그렇게 빌라를 사들여서 그걸로 젊은이들을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범인을 잡지도 못한 이 정부에서,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야. 빌라왕이 자살했다는 거죠. 빌라왕 그 가해자가 자살을 해버렸던가 그랬어. 근데 그 자식들은 자기네들은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잡아 떼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유산을 다 뺏어도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실제로 나는 이게 단지 이 정부 책임만이 아니라 난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 거야. 언론이 그 당시에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겠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 집을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랄을 떨어서 결국 그 범죄의 공범은 언론이었던 거야. 자기네들은 뭐 의도가 아니었다고 우리가 고소를 해도 그놈들은 빠져나가겠죠.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러나 실제로 이거는 언론이 이 모든 피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언론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 난 이 언론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부정확한 정보로 선동한 부분, 그리고 이 소위 학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반론을 제시했어야 됐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라는 거, 다른 나라도 올라간다. 그게 해명이 다였어. 문재인 정부의 건설교통부, 건교회 국회의원들도 놀고 먹은 게 실제로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게 얼마냐. 그런 거 물어봤으면 지금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 그럼 그런 것들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면 된다. 그런 정책들을 내세웠어야 됐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런 거 제대로 못했고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와 그 민주당의 의원들도 그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언론의 그 프로파간다에 그냥 자기 방어하기에 급급해가지고 결국 이런 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공동의 책임인 거죠.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야. 영끌족 청년 4,900명에게 724억의 이자를 탕감해주겠다. 이자만 탕감해주면 뭐하냐고. 이자만 탕감해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들 범죄 피해자잖아. 그러면 범죄 구제를 받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미분양 아파트들, 이것도 부자들이 싼 값에 다 사들여. 부자들이 싼 값에 다 사들여요. 그래서 또 값을 올려서 팔아먹는 거야.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보유세야.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세금이 너무 싼 거야. 한 사람이 수천 채를 갖고 있으면 그 집이 망할 정도로 보유세를 걷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부동산 무슨 뭘 만들어, 회사를 부동산 무슨 기획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명의로 그걸 사들이면 보유세를 가중치를 걷지 않는 거야. 누진으로 걷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뭐라니, 종합부동산세를 걷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실제로 안 내는 놈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부동산세, 정말로 집 투기를 하는 놈들은 부동산세를 안 내고 그런 거 저런 거 모르는 사람들만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질적인 문제는 보유세예요. 보유세를 못 올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투기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임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가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아예 불가능한 본질적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자 탕감 724억 누구 돈으로 그 이자를 탕감해 주냐고. 그런 말도 언발의 오줌 누기식 정책만 내세우면서 지금 그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다 왜 벌어진 일이야? 우리가 언론의 농간에 놀아나서 똥과 설사 중에서 골라야 되는 모리. 그 모리에 우리가 당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경제 현실, 외교 현실, 그리고 이제 이 경제와 외교는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문제예요. 이게 외교를 왜 잘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자체 안에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야. 자체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너무 심각해. 재생불능 상태야 지금. 이게 왜 재생불능 상태냐? 원래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그렇게 무역을 많이 안 해요.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라고 얘기하는 건 허수였던 거야. 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굴러다니는 한국 현대기아차는 다 미국에서 만들어. 다 미국에서 만드는 차들이야. 무역량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많지가 않은 거야.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해. 그 우리나라의 수출 대다수는 중국에다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 그 미국에서 중국에다 수출하지 말라고. 반도체 수출하지 말라고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의 제일 효자 종목이 반도체였어. 적은 부피로 고가였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 수출이 막히면서 중국과의 IT 거래를 막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피해를 보는 재벌들한테는 대신에 뭐로 돌려줘? 무기 회사 부품. 무기 부품 만드는 일을 재벌들한테 맡겨가지고, 그래서 그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 그런데 그 무기 부품 만드는 일에 노동자들을 69시간씩 써먹어라. 그게 지금 이 나라에서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3월인데 무역적자 작년의 절반,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도대체 왜 일어나요? 이 당은 그런 당이에요. 예, 이 당은 지금의 정부 여당은 처음부터 뭐라 그러냐고. 그게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다. 경제적으로 파이가 커져야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어와야 그걸로 국민들이 같이 나눠 먹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당인 거야. 그러니까 그 당에게 국민들이 투표를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당연히 나타나는 거야. 그들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그래서 부자들이 세금을 더 투자해서 그러면 일자리도 만들고 수출도 많이 해서 나라가 부강해진다라는 논리와 주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미 벌써 15년 전에 미국에서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고 그래서 미국의 2007년도에 미국의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타 그 사람이 신자유주의는 사기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폴 크루그만이라는 사람이 그쵸? 폴 크루그만이었을 거야. 그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탔는데 그 사람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신자유주의자들은 대자본이 글로벌 자본이 돈을 벌면 그게 곧 낙수 효과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거짓말이다. 절대로 위로 들어간 돈은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아래의 임금을 개선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높여주는 것이 결국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다라는 게 이미 세계 경제학계에서는 다 합의가 된 내용이야. 그런데 그때 이명박이 정반대로 그 신자유주의 노선을 걸었고 지금 윤석열이 이미 15년 전에 전 세계가 버린 신자유주의 노선을 또 걷고 있고 그러면서 노동 강도를 더 강화시키는 정말 그 전 세계의 흐름에 정반대로 가는 거야. 진짜 이건 무슨 평행 이론처럼 2008년에 이명박의 경제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나왔어요. 2008년 8월쯤이야. 그 집권하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 이명박이 세계 경제 정책에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건, 한국의 리만 브라더스 때문이다. 한국의 이승만과 강만수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강만수가 윤석열 경제팀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 정책을 낸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그 경제 정책이 잘못 수립되는 바람에 나라가 이제 특히 무역이나 뭐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그러자 그때 이제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비판을 한 거야. 이명박의 경제 정책이 뭐가 문제다, 따박따박 다 비판을 했어. 그러자 미네르바가 가짜다!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을 미네르바라고 잡아다가 처벌을 했어요. 그 사람이 미네르바 이름으로 글을 쓴 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쓴 건 아니라고 봐.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미네르바라고 한 사람을 잡아다가 넣어놓고 미네르바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이랬는데 실제로 그때 경제가 어려워졌어. 그러자 그 환율을 조작하고, 그러니까 그 이명박의 환율 조작도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이었어.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 대비 그렇게 가치가 없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낮춰가지고 그래서 이 달러를 벌어오는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거야. 그게 오래된 장기 침체의 원인이 돼요. 그때 이제 2008년이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투자해가지고 중국에서 막 이익을 얻을 때야. 근데 이명박이 현중을 시작을 해.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막 급성장할 때 같이 큰 게 아니라 중국하고 계속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어. 그리고 미국의 경도된 경제정책을 폈죠, 이명박이. 그러다가 이제, 그 외환 위기가 온 거야. 외환 위기가 오니까, 그때 뭐랬어? 통화 스와프라는 걸 맺어가지고, 엔화하고 달러에 대해서는 정해진 환율로만 거래한다. 그래서 그 경제 위기를 구했다고 막 강만수 안아주고 지랄을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중소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거야. 그 통화 스와프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어. 그런데 지금 그 세계 뉴스에서 그때랑 똑같이 한국 정부가 세계의 흐름에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비판 기사가 뜨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환 정책이, 우리나라 외화가 환율이 이명박 때만큼 오르고 있어. 이명박 때만큼 지금 오르고 있고, 그때보다 더 비싸. 지금 1,300원대야. 그래서 지금 환율 정책이 이상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달러 가치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나라의 위기 상황이 오고 있다. 예, 나라의 위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통화 스와프에, 우리나라 통화스와프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제적인 달러 기근에 정부의 실체까지 더해져서 달러 부족이 심각해지자 2008년 9월경 이명박의 지시 아래 강만수가 박병원 청와대 수석에게 비밀리에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하여튼 이런 짓거리를 했던, 국채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미국과 협상을 지시했던 바 있다. 하여간 그 이명박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명박의 첫 번째 사고는 저 사고였고, 그 다음엔가 일어난 게 경북지방에서 일어난 다단계 금융사기. 경북지방에서 일어난 다단계 금융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경북 지역의 자영업자들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렸어. 그 다음에 경남 지역에서 집권 말기에 또 부산 저축은행 사건이 일어나고, 하여튼 이명박 정부 때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어. 특히 경제적 사고가 끊이질 않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끝났을 때 진짜 이명박이 너무나 실정을 많이 해서 이명박 당은 이제 국민들이 버릴 거다. 그런 절호의 기회에 유모 씨 지지자들이 통합진보당을 민노당 꼬셔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장렬하게 말아먹었던 2012년에 선거가 있었죠. 예.
뭐 오늘 얘기가 왜 이렇게 배가 산으로 가죠? 내가 좀 아파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2012년에도 그 윤모 씨 지지자들 때문에 민주주의의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던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이번엔 유모 씨 지지자가 아니라 이모 씨 지지자들이 또 이제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상황이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중국 사우디의 첫 위안화 대출, 달러 패권의 도전. 그래요. 중국은 지금 미국이 계속 전쟁으로 미국이 계속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그럴수록 경제적인 그 관계를 더 많이 확장시키면서 경제적인 관계를 더 많이 확장시키고 유라시아 대륙의 많은 갈등들을 중국이 중재하면서 서아시아의 갈등도 중국이 중재하고 그러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유라시아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 우리만 지금 미국한테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새로운 흐름을 또 놓치고 있죠. 2008년부터 12년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했어. 그때 중국과 거래했던 사람들 다 성장한 거야. 그때 동남아가 엄청 성장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협중하느라고 그때 그 호기를 놓쳤어.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또 중국이 유라시아 경제를 지금 완전히 급성장시키면서 미국을 완전히 따돌리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미국에게 모든 걸 올인하는 이 어리석은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때 이명박이 날려먹은 기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는데 그 기회를 지금 또 말아먹고 있다. 중국이 망한다는 뉴스만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망하게 하는 주범이 언론이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팔아먹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국익을 팔아먹는 주범이 언론이요. 중국 경제가 파산한다라는 기사.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미국이 먼저 망하는지, 중국이 먼저 망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사경을 헤매느라고, 이 머리 상태가 메롱메롱이라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얘기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라면, 그건 내가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널리 아파서 그러려니라고 양해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얘기 들은 것 중에, 좀 들을 만한 내용이 있었다. 그거는 저 위에 계신 분이 여러분께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힘차게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들어오면서 광고 시청으로 후원하시고, 업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물질로 후원해주신 분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묵묵히 후원해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쉬는 시간 때 광고 시청하신 것도 다 후원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물질로 후원 못해서 미안해 하시는 분들 안 그러셔도 된다.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진정한 후원자이다. 그러나 제 뜻에 정반대로 이렇게 막 퍼뜨리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3월 17일 4.3 특강 3월 17일 4.3 심화과정 백훈기 교수를 모시고 듣는 협상 1948의 그 뒷이야기에서 여러분들 낙타대학 평화특강 제2강이니까 출석 체크하시고 그래서 우리 수료식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때 참가할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평안한 밤 되세요. 매니저님들 언제나 한결같이 고생하셨고 오늘 다양한 뉴스들을 갖고 오셨던 많은 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내일부터 한국인 관광 비자 발급을 재개하는군요. 네. 그 얘기를 왜 나한테
뭔가 저기 안 좋은 기억이 막 언뜻, 머리가 아파갖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금요일 날 우리 4.3에서 만나요. 4.3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금요일 저녁 8시에 만나요.